네, 반갑습니다. EBS에서 수학을 가르치고 있는 정종영입니다. 저는 마산에서 나고 자라서 이제 사천은 저한테 있어서 굉장히 좀 특별한 곳이거든요. 사촌 분들도 굉장히 사천에 많이 계시고, 그래서 돌아가신 할아버지도 여기 와룡산에 계시기 때문에 1년에 이제 2번씩 3번씩은 이제 사천을 찾곤 합니다. 그래서 오늘 굉장히 이제 의미 있는 자리에 오게 되어서 개인적으로 기쁜데요. 아까 처음 보니까 굉장히 놀랬던 게 제가 학교에서 보던 학생들 모습이랑 굉장히 많이 다르네요. 저희 학교의 학생들 웃음을 잃은 지가 오래됐습니다. 여기 있는 친구들은 굉장히 밝고 그리고 해맑고 이런 것들 보면서요, 아, 학생들은 학교 밖에서 이렇게 더 행복하구나라는 생각들을 했어요. 오늘 이제 제가 40분 동안 이제 여러분들에게 학습법을 설명을 할 텐데요. 사실 저는 수학을 가르치는 선생님이라 수학을 위주로 설명을 하겠지만, 뭐 아시다시피 다른 과목들도 다 학습법이라는 게 비슷합니다. 그래서 수학에서 어떻게 학습해야 되는지를 다른 과목에도 어느 정도 이제 확장해서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금요일 오후에 이렇게 같이 40분간 함께 하면서 그래도 조금이라도 얻어가실 수 있는 것들이 있도록 최선을 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는 서울 청담고등학교에서 교직을 시작을 해서요, 잠실 영동일 고를 거쳐서 지금 인천고등학교에서 학생들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선 오늘 제가 같이 해볼 이야기들은요, 수학이라는 거 굉장히 어렵잖아요. 근데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부모님들도 똑같았을 겁니다. 선생님들도 다 똑같아요. 수학이라는 과목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왜 나에게는 그렇게 수학이라는 과목이 어렵게만 느껴질까에 대해서 우선 한번 생각을 해보고, 그리고 이제는 조금 그냥 이상, 꿈과는 조금 거리를 두고 내 현실을 먼저 한번 생각을 해보자, 이런 의미에서 우선은 꿈에서 내려와서 현실에서 나와 당당하게 마주하는 방법, 그리고 그렇지만 아직 우리에게 지금 내가 비록 어떤 위치에 있고 초라할지라도 아직 300일이라는 시간이 있으니까 역전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그래서 전과목 학습법, 특히 수학에 관련돼서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근데 이게 혼자 하기 너무 힘들다 하는 친구들은 EBSI를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지 강좌를 추천하거나, 아니면 이제 그 이외에 EBSI를 활용할 수 있는 활용법들까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앞에 보면요, 굉장히 몸이 좋은 사진이 하나 있어요. 물론 저는 아닙니다. 조금 달라요. 비슷하긴 한데 조금 달라요. 근데 이제 이런 걸 보면요, 아, 사실 저렇게 멋진 몸을 만드는 것은 누구나 다 압니다. 근데 하는 건 아무나 할 수가 없죠. 그냥 식이요법으로 먹고 싶은 음식 참으면서 이제 식단도 조절해야 되고요. 그리고 꾸준히 운동도 해야 됩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내가 옆에서 지켜다 보면 너무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막상 시작하더라도 사실은 한 달까지도 해내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러면 많은 친구들이요, 이런 선택을 해요. 옆에 철조망에다가 자기 배를 대고 저게 왕자인 것처럼, 그러니까 겉보기에만 그럴싸해 보이고 싶다는 거죠. 정말 본질은 이해하지 못한 채로 그냥 겉보기에 그럴싸해 보이는 이걸 보면 너무 우스꽝스러우면서도 사실 우리도 똑같은 일들을 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요. 보통 이제 학생들이나 학부모님들을 만나면요, 전교 1등이 다니는 학원, 전교 1등이 사용하는 문제집, 이런 거에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마치 내가 그 학원을 가면 나도 전교 1등이 되고 그 문제집을 따라 풀면 나도 전교 1등이 되는 것처럼 착각을 합니다. 근데 사실 그런 건 아니거든요. 정말 몸 좋은 사람이 헬스장에서 무거운 아령을 들고 있다고 해서 내가 나도 저 아령을 따라 들면 저 사람처럼 몸이 좋아지겠지, 사실 그런 건 아닐 거예요. 그 사람은 그 아령을 들었기 때문에 몸이 좋아진 게 아니라 처음에는 작은 운동부터 시작하다가 나중에는 그 무거운 아령을 들 수 있는 근육이나 몸이 생긴 거겠죠. 그래서 전교 1등인 친구들은요, 어려운 문제집을 풀어서 잘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때까지 풀어왔던 많은 문제집들이 어려운 문제를 풀 수 있게끔 내공을 길러준 겁니다. 근데 나는 사실 그런 걸 고려하지 않고 따라 풀면요, 수학이 재미가 없어져요. 옆에 친구는 잘하고 잘 푸는 것 같은데 나는 풀 수 있는 문제도 많이 없고, 풀고 채점해 보면 정작 맞춘 게 별로 없고, 그러다 보면 수학과 점점 멀어집니다. 그래서 우선은 내 수준에 맞는 학습법을 갖는 것이 우선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수능이라는 게요, 굉장히 막막합니다. 이게 아무리 수시로 대학을 많이 간다라고 해도 수능에 대한 압박감을 떨칠 수는 없거든요. 근데 학교 시험이라는 건 내 앞에 서 있는 저 선생님이 평소 수업 시간에 강조하던 내용,
그리고 교과서에 있었던 것들 그것만 잘 보면 따라가기만 하면 어느 정도 성적을 받을 수 있는 시험이에요. 근데 수능을 딱 마주하면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이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 모르겠다. 저렇게 망망대해에 떨어진 것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근데 여기에 혼자 이렇게 떨어뜨려 놓으면요, 사실 뭐가 가장 중요할까라고 했을 때 누구나 생각하기를 그냥 수영을 잘할 수 있는 요령, 옆에 친구보다 더 빨리 헤엄칠 수 있는 요령을 가르치는 건 답이 아닐 거거든요. 그래서 수영을 가르쳐 보면요, 분명히 수영을 굉장히 손쉽게 따라하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어쩌면 처음부터 수영을 할 줄 아는 친구들도 있었겠죠. 근데 그걸 보면서 나는 수영이 잘 안 돼. 그러니까 무엇보다 나는 물이 무서운데 수영을 정작 배울 마음이 갇혀 있질 않아. 이런 상황들이 많죠. 사실 수능 공부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제를 푸는 건 나중에 할 일고요. 우선은 물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 그냥 저 위에서 그냥 마음껏 그냥 생각하는 것. 문제 풀지 않고. 그러니까 전혀 쫓기실 필요 없고요. 대신에 지금 다시 기초부터 내가 정작 해야 되는 건 뭘까를 생각을 하면 우선 보통 개념 학습들을 먼저 합니다. 그리고 나서 기출을 분석을 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실전 모의고사들을 풀어냅니다. 근데 당연히 가장 중요한 건 개념 공부겠죠. 근데 개념이라는 건 도대체 뭘까? 개념이 중요하다라는 건 누구나 아는데 도대체 그 개념이라는 건 뭘까? 이거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친구들 물어보면요, 개념 공부하고 있대요. 근데 뭘 공부하고 있니? 라고 물으면 정작 개념이 뭔지도 모르면서 그냥 쉬운 문제들을 풀면서 개념 공부를 하고 있대요. 근데 많은 친구들이 착각하는 것 중에 한 가지는요, 공식을 외우는 것을 개념을 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공식과 개념은 다른 개념, 완전히 달라요. 공식을 외우면 어떤 일들이 생기냐면요, 그냥 공식을 하나 쭉 보고 나면 밑에 이제 대입만해서 풀 수 있는 예제들이 몇 개 나와요. 그럼 그걸 숫자를 넣고 계산을 하면 답이 나오죠, 당연히. 그걸 가지고 굉장히 기뻐합니다. 이거 굉장히 어렵다고 했는데 나는 한 번만 봤는데도 맞출 수 있어. 옆에 친구가 보니까 문제를 못 푸네? 그럼 옆에서 또 막 참견을 해요. 야, 그거 어떻게 푸냔 말이야? 여기 이거 놓고 여기 이거 놓고 그럼 답이 나와. 이렇게 생각을 해. 근데 그건 공식만 아는 거죠. 기억력에 의존해서 푸는 겁니다. 왜 그 공식이 필요한지, 어떻게 그 공식이 나왔는지, 그리고 유도되는 과정, 증명 과정 하나도 모른 채로 문제만 풀다 보면 기억력에 의존을 하게 되고, 그럼 많은 친구들이 벽에 부딪힙니다. 선생님, 저는 기본 문제는 풀리는데 응용 문제가 안 풀려요. 선생님, 저는 그냥 한 번만 봤을 때 예전에는 다 풀 수 있었던 문제들도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그 개념을 써야 된다는 게 기억이 안 나요. 근데 개념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집에 가위가 있어요. 분명히 어딘가에 나는 내가 사둔 가위가 있어요. 근데 그걸 가지고 무언가를 자르려고 하는데 가위가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건 평소에 내가 그 가위가 어디 있는지 확인도 해보지 않고, 그리고 그 가위를 평소에 찾아 쓰던 습관이 들지 않으면요, 당연히 그 물건이 어디 있는지 찾기가 힘듭니다. 근데 개념이라는 것도 똑같습니다. 머릿속에 어딘가 있긴 할 거예요. 들어본 적은 있을 겁니다. 근데 그걸 찾아 쓰는 습관을 들이지 않으면 결국에는 잊어버리게 되고 결국에는 나한테 없는 것과 마찬가지가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 개념 공부라는 걸 하기 위해서 가장 좋은 건 뭐니? 라고 묻는다면 당연히 설명해 보는 겁니다. 쉽게 설명하지 못한다면 내가 이해한 게 아니다. 그냥 옆에 친구한테요, 계속 설명을 해보는 거예요. 내가 모르는 게 있으면 질문도 해보고, 그리고 옆에 친구가 물어보면 정말 성심성의껏 답변도 해보고. 근데 답변을 해보다 보면 의외로 내가 놓치고 있었던 부분이 있구나. 나도 이게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결코 당연하지 않은 사실이구나 라는 게 느껴지면 내가 알고 있는 것과 내가 모르는 것의 구분이 이제 판가름이 지어지는 거죠. 제가 가르쳤던 학생들 중에서 1등급, 2등급 받은 친구들은 보통 서울에 있는 대학들을 갑니다. 근데 그 친구들은요, 나중에 되면 이제 가외 아르바이트들을 해요. 근데 가외를 한 6개월 이상 하고 나면요, 저를 찾아와서 한다는 말이, 선생님, 저 지금 수능 다시 한번 볼까요? 이런 이야기를 해요. 지금 수능 보면 예전보다 훨씬 더 수능을 잘 칠 수 있을 것 같대요. 분명히 예전보다 문제를 푸는 스킬이 늘진 않았을 거거든요. 그런데 얘네들이 더 지금 자신이 있는 이유는 뭘까? 예전에 1등급, 2등급을 받았더라도 자기가 모르고 문제를 풀었던 개념들이 있었더라는 겁니다. 그때는 그냥 문제만 풀었었는데 이제 학생들한테 가외 선생님이 되어서 가르치다 보니까 내가 제대로 알고 있는 게 아니더라는 게 이제 느껴지더라는 거죠.
근데 그걸 혼자 공부해서는 절대 알 수가 없습니다. 내가 설명해보고 또 상대방의 질문을 받아보고 그러면서 조금씩 찾아가는 과정이니까요. 이게 옆에 있는 친구들과 같이 이야기 나누는 것 절대 헛된 시간이 아니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사실 수학이라는 게 초등학교 때는 100점 맞으면 굉장히 잘한 거예요. 90점 맞으면 잘했지만 조금 아쉬운 점수일 수 있어요. 물론 80점도 그렇죠. 초등학교 때 산수라는 건요, 누구나 연습하면 실수하지 않으면 다 맞출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수능 시험이라는 건 결코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게 재작년 대학 수학능력시험 가형에 나왔던 30번 킬러 문제예요. 그래서 이걸 보고 선생님들도 깜짝 놀랐습니다. 아, 이거 진짜 미친 거 아니야? 이랬어요. 그냥 굉장히 어렵다는 걸 떠나서 나는 내가 내 수업만 들으면 학생들이 100점을 맞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가르쳤는데 이게 정말 내 수업만 듣고 맞출 수 있는 문제냐? 그럼 그렇진 않더라는 거죠. 가형 응시한 18만 명 중에 이 문제를 맞추고 만점을 받은 학생이 133명입니다. 그러니까 133명이라는 숫자는 사실 0.1%도 되지 않아요. 0.07%. 1350명 중에 한 명. 보통 여기 지금 한 400명 정도 있을 것 같거든요. 여기에 3배가 있어야 한 명 정도 맞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1349명은 이 문제를 꼭 맞추기 위해서 내가 힘들게 공부하고 스트레스를 받아야 될까? 거기에서부터 이제 본질적인 질문이 이제 시작이 되는 거죠. 아, 모든 학생이 다 100점을 맞을 수는 없구나. 그리고 모두 다 100점을 맞기 위한 공부를 하고 있는 건 아니구나. 그러니까 내 위치에 맞는 공부들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게 작년에 나왔던 2018학년도 이제 수학 가형의 마지막 30번 문제입니다. 이때 만점자가 165명이에요. 마찬가지로 1000명 중에 한 명도 되질 않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자사고 학생들이 있을 거고 특목고 학생들이 있을 거고 그리고 재수하고 삼수한 정말 문제만 미치듯이 죽어라 푸는 학생들이 있을 텐데 사실 현역인 학생들이 저런 문제를 맞추는 확률은 굉장히 낮더라는 거죠. 이게 수학 가형과 수학 나형의 6월, 9월 대수능 작년에 등급 컷입니다. 1등급은 보통 4점짜리를 3개 혹은 2개 정도 틀려서 92점 혹은 88점 정도에서 끊어지고요. 뭐 여기에서 또 4점짜리를 2개 정도 더 틀리면 이제 2등급이 됩니다. 또 그 다음 3등급 컷이 있는데요. 3등급까지가 상위 23%입니다. 나는 지금 당장 목표를 3등급으로 잡아야 할까? 혹은 2등급으로 잡아야 할까? 내가 지금 40점을 맞는 친구인데 나는 굳이 킬러 문제라고 하는 21번, 29번, 30번 그 세 문제를 위해서 골머리를 썩혀야 될까? 그렇진 않더라는 거죠. 수학에 우선 자신감을 갖는 게 중요합니다. 수학을 잘하는 것, 좋아하는 것 그런 것보다는요. 더 중요한 건 수학을 단순히 싫어하지 않는 것. 이게 더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내 수준에 맞는 공부를 해서 5점 오르고 10점 오르고 한 등급만 올라가면 분명히 거기에서 성적이 오르는 것이 재미있구나 라는 게 느껴질 거거든요. 그게 내가 다시 공부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내 기준치, 내 지금 위치보다 조금 한 등급 혹은 2등급만 더 올리는 것을 목표로 공부하자. 그리고 이게 보시다시피 나형은요 수학을 싫어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나형의 5등급 하면 이 밑은 굉장히 여기 흔들리지 않는 구간이에요. 여기 있는 친구들 굉장히 탄탄하고 두텁거든요. 그래서 웬만해서는 6등급 밑을 맞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밑 보시면 한 40점 정도가 5등급 컷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5등급을 맞았다, 6등급을 맞았다 하면 사실은 많이 반성하셔야 돼요. 그건 내가 공부를 하는데 노력에 비해서 성적이 나오지 않아. 이게 아니라 사실은 객관적인 공부량, 그 노력 자체가 부족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요즘은 굉장히 유혹이 많거든요. 핸드폰 조금 멀리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웹툰이나 유튜브나 이런 너무나 흥미 위주의 요소들 조금은 멀리 하시고 남은 1년들을 보내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가형을 치르는 학생들의 성적 분포입니다. 가형은 수학을 하지 않는 학생들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 아래쪽에 보면 적죠, 굉장히. 근데 저기 위쪽에 보면 1등급, 2등급, 3등급 쪽에 굉장히 많은 학생들이 몰려 있습니다. 사실 가형에서는 2등급 이상을 맞는 것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근데 여기에 나형 치르는 학생들은요, 가형과는 분포가 완전히 다릅니다.
앞쪽에 물론 조금 있지만 우리가 아는 정규 분포라고 하는 건요 보통 중간이 많거든요. 나형은 이 일반적인 상식을 깨버리는 분포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앞쪽에 학생들이 조금 있지만 중간은 텅 비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도 굉장히 탄탄한 거 보이시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학생들 내가 조금만 공부하면 나형에서는 3등급 받을 수 있다. 3등급까지 받는 것이 그렇게 힘든 일만은 아니다라는 거 우선 생각을 하시고, 제가 정말 집중해서 나형 공부를 하면 한 석 달 정도만 해도 3등급 이상은 받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우리가 수능 때까지 10개월 이상, 11개월, 한 1년 정도가 남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충분히 1등급 받고 2등급 맞을 수 있습니다. 대신에 지금 당장의 목표를 1등급으로 잡지 말자는 거죠. 지금 당장은 조금씩 올라가다가 결국에 내년 9월에, 내년 11월에 완성되는 모양으로 상승 곡선을 타고 올라가시기만 하면 됩니다. 전혀 초조해하실 필요 없어요. 근데 가끔 이제 수학을 가르치다 보면 학생들이 어느 순간 한계에 부딪히면 수학을 잘하는 학생, 수학을 못하는 학생, 이게 머리 유전자의 영향이 큰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수학을 잘하는 학생과 못하는 학생, 타고나는 성향 물론 있을 수 있어요. 그건 수학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종목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축구를 해도 그렇고요, 수영을 해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양만큼 배우고 할 수 있는 능력의 차이는 천차만별입니다. 저도 수학을 정말 쟤네들은 수학 정말 잘하는 학생들이구나 라고 느낀 학생이에요. 지금 10년 정도 교직에 있으면서 딱 2명 봤어요. 그 학생은 둘 다 서울대 의대를 갔습니다. 근데 그런 학생 말고 나머지 학생들은요 사실 노력으로 충분히 극복 가능한 수준이니까 내가 남들보다 2배, 3배 더하면 분명히 따라잡을 수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게요, 내 위치를 확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년에 쳤던 시험들 하나 전부 다 두고 내가 받았던 등급들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하는 겁니다. 이게 제가 작년에 가르쳤던 학생의 성적 분포예요. 근데 이 학생의 성적을 이렇게 쭉 봤더니 이게 지금 국어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들쑥날쑥하죠. 그래서 수학 같은 경우에는 4월에 뚝 떨어졌다가 이제 조금씩 올라가고 있는 모양이고요. 영어는 어느 정도 이상의 성적을 유지하고 있는 학생입니다. 근데 고등학교 3학년이 되고 3월 달이 되면 학생들을 한 명 한 명 전부 다 면담을 하거든요. 그래서 성적들을 물어보면요, 학생들은 국어 성적은 작년 6월 달에 2등급 나왔대요. 그러니까 수학은 작년 3월 달에 1등급 나왔대요. 그러니까 영어는 작년 9월 달에 2등급 나왔대요. 그래서 자기가 가장 잘한 딱 그 시점만 생각을 해요. 나는 저 점수를 받을 수 있고 저 등급을 받을 수 있는 실력인데 뭔가 이번 문제 스타일이 내 스타일과 맞지 않았대. 뭔가 이번에 쳤던 시험과 집중이 되지 않았대요. 그러니까 그런 핑계거리를 하나하나씩 계속 찾으려고 하지 마시고요, 내 위치를 정확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사실상 수능은 내가 여태 봤던 성적 중에 가장 안 좋은 성적을 받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객관적으로 생각을 해서, 이 학생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국어를 많이 해야 돼요. 국어가 전혀 안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수능에서 뚝 떨어질 가능성이 충분히 커요. 그래서 내가 내 성적을 보고 나는 이런 강점이 있구나, 나는 이런 약점이 있구나, 그래서 나는 이런 부분에 조금 더 투자를 해야 될 것 같아, 이걸 먼저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나서 해야 되는 건 뭘까 그러면, 사실 평가원에서 출제하시는 분들이나 학교에서 출제하시는 선생님들이나 어느 단원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들이라고 생각하는 건요 다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평가원에서 출제되는 게 우리 학교 시험에는 나오지 않아?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평가원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건요 학교 선생님들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학교 시험에도 나옵니다. 그러면 우선은 기출 문제들을 한 번은 뜯어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집에 가시면요, 작년에 나왔던 모의고사 기출 문제들을 우선 한 문제 한 문제씩 다 잘라요. 그래서 비슷한 유형들끼리 모아보는 겁니다. 기출은 항상 돌고 도니까. 그러니까 이걸 보시면 작년에 나왔던 문제인데요, 내가 설령 이걸 배우지 않았더라도 보시면 다 똑같은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숫자만 조금 바뀌어져 있죠. 그래서 이 문제만 그렇냐 그러면 그렇지 않죠. 여기 있는 앞에 문제들도요 다 똑같은 유형들입니다. 그런데 요즘은 문제집이 너무 잘 되어 있어서 저걸 문제집에서 유형별로 다 분류를 해 두었어요. 근데 그걸 공부하는 게 나한테 힘이 되느냐 그럼 그렇진 않습니다. 내가 직접 해보는 게 의미가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저게 절대 내 것이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선은 문제들을 쭉 다 잘라서 비슷한 유형들끼리 분류해보고, 이런 개념들이 이렇게 자주 출제되는구나, 이 개념은 조금 덜 출제되는구나, 내가 똑같은
개념들마다 하나를 똑같은 정도로 집중하는 게 아니라 더 중요한 거를 더 많이 보고 덜 중요한 거는 그래도 좀 가볍게 보고 넘어가고 그런 밸런스가 조절이 되어야 공부하는데 효율이 난다는 거죠. 그래서 우선 이렇게 계속 유형들별로 이렇게 계속 모아봅니다. 굉장히 많죠. 그래서 이게 되고 나면요, 단원별로 한번 쫙 적어봐요, 개념들을. 근데 학생들이 수학을 잘하는 친구들 뿐만 아니라 공부 자체를 잘하는 친구들은요, 개념과 개념 사이의 그 연관고리들을 이해합니다. 그게 되면 어느 단원에 어떤 개념들이 있는지 정말 백지 상태에서도 적어낼 수 있어요. 근데 수학을 잘 못하는 친구들은 이 개념 따로 공부하고 이 개념 따로 공부하고 이 개념 따로 공부하면 왜 이 다음에 이 내용이 오고 이 다음에 이 내용이 오는지 전혀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우선은 개념들이 각 개념들 사이에 어떤 연관고리가 있는지 한 번쯤은 단원명들을 다 적어보고 그 안에 필요한 개념들도 다 적어보고 그 개념에서 출제되었던 아까 문제들을 분류해보면요, 단원별로 어떤 공부를 해야 되는지가 나옵니다. 그거 수학만 그럴까요? 그렇지 않죠. 국어도 영어도 사회도 과학도 똑같습니다. 우선은 어느 단원에서 어느 개념들이 출제되는지를 알아야 수능이라는 이 망망대해에서 방향성이라는 게 잡힙니다. 그래서 우선 이게 되고 나면 한 칸씩 한 칸씩 채워나가는 거죠. 내가 이 개념에서 10문제의 기출문제를 풀어봤는데 그중에서 3개를 맞췄어. 그럼 나는 아직 7개의 못 맞춘 문제가 있구나. 한 칸씩 한 칸씩 채워나가는 겁니다. 그걸 한 달에 혹은 일주일에 몇 개씩만 더 채워나가더라도요, 분명히 6월 혹은 9월 정도 됐을 때 대부분의 개념들이 다 차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때 이후부터 문제는 푸셔도 돼요. 그때 이후부터 킬러 문제들 푸셔도 되고요, 그때 이후부터 정말 1등급을 위한 공부를 하셔도 됩니다. 우선 지금은 개념들별로 이렇게 나눠서 내 위치를 확인해 보자. 근데 이게 결코 쉬운 일만은 아닙니다. 당연하죠. 그래서 혼자 하기 너무 힘들 때는요, EBSI에 들어오시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강좌들도 있고요,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커리큘럼들도 많습니다. 근데 많은 학생들이 EBS에 들어가 보면 어느 강좌를 들어야 되는지 잘 몰라요. 그래서 이제 네이버나 아니면 여러 입시 커뮤니티 같은 데서 어느 선생님이 좋아요, 그럼 그 추천한 선생님들을 듣곤 합니다. 근데 지금 하셔야 되는 건 선생님들을 따라 듣는 게 아니라 수준에 맞는 것들을 들으셔야 돼요. 아까 보셨다시피 EBS에는 수학을 가르친 선생님들도 20분 정도 돼요. 근데 그 20분이 다 똑같은 수준의 강의를 준비하지는 않습니다. EBS에서도 상위권 수준의 강좌도 준비하고 중위권 수준의 강좌도 준비하고 하위권 수준의 강좌도 준비하는데 내 수준에 맞지 않는 강의를 들으면 너무 쉽다고 느끼거나 아니면 너무 어렵다고 느낄 수 있어요. 그래서 EBS는 나랑 맞지 않아 라고 생각을 하지만 우선은 많은 선생님들 중에서 내 수준에 맞는 선생님을 찾아야 되는데 그게 혼자 하긴 쉽지 않죠. 처음에 잘 안 되실 때는요, EBSI 오른쪽에 보면 처음 미신가요라는 탭이 있습니다. 처음 미신가요 저걸 눌러보시면 그러면 이제 EBS를 처음 이제 접속한 학생들이 어떻게 EBS 사이트를 활용해야 되는지 우선 동영상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저기 동영상 아래 보면 학년별 커리큘럼 활용법이라는 거, 학년별로 커리큘럼이 있고 그다음 국수형 정보 커리큘럼 활용법이라는 게 있죠. 그래서 저기에서 학년별로 혹은 과목별로 저렇게 커리큘럼들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들어가면 고1, 고2, 고3 이렇게 커리큘럼들이 다 쭉 나옵니다. 우선은 뭘 들어야 되는지도 나오고요, 그리고 어떤 것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지가 나오는데 여러분들은 지금 고2에서 고3으로 올라가는 시기면 대부분 학생들은 지금 이제 수능 개념 모든 선생님들이 다 준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수능 개념 먼저 들으시면 1월 말에 이제 수능과 연계된 수능 특강이 나옵니다. 그래서 수능 특강 듣고 나면 나중에 이제 기출의 미래 혹은 수능 완성 이렇게 단계별로 나갑니다. 나중에 여러분들이 아마 학교에서도 부교재로 혹은 아니면 나중에 학교 시험에서 이제 출제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게 나는 이래도 잘 모르겠어 하는 친구들은요, 이 맞춤형 커리큘럼을 검색해 보시면 됩니다. 그럼 저기에 학년, 그 다음에 내 수준 몇 등급 정도인지 그리고 어떤 고민을 가지고 있는지들을 이제 쭉 입력을 하면요, 나는 몇 등급이야 라고 했을 때 그 등급에 맞는 커리큘럼 강좌들을 추천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수능 개념 중에서도 어느 걸 들어야 하는지, 여러 수능 특강 중에서도 어느 걸 들어야 하는지 여러분들 수준에 맞는 강좌들을 선택을 하실 수 있고요. 그래서 수능 개념, 수능 특강, 기출의 미래 이렇게 수능 완성까지 쭉 나가시면 됩니다. 이게 이렇게 교재들이 쭉쭉 있고요. 우선 시기들마다 하는 것들이 다 있는데 사실 저거
이 학생들이 EBSI라고 생각을 하면 거기에 수능 강좌들만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수능 강좌 말고도 사실 도움되는 요소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크게 방향들을 조금씩 설명을 드릴 텐데 그 중에서도 제가 가장 추천하는 두 가지는 조금 강조를 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이 수시로 요즘은 굉장히 많은 학생들이 가잖아요. 그러니까 논술 전형도 있고, 그래서 수시나 논술 전형에 대비한 강좌들도 다 있습니다. 각 학교마다 나왔던 출제되었던 논술 문제들 그리고 적성 문제들도 전부 다 강의들이 준비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학생부 전형이나 논술 전형이나 적성고사 특목대들을 대비하는 강좌들, 그리고 1:1 논술 첨삭 서비스도 있습니다. 사실 서울에서도 유명한 강사들에게 논술 첨삭을 받는 거 굉장히 비싸고 힘든 일이거든요. 근데 이게 논술을 1:1로 첨삭해주는 프로그램도 있어요. 그래서 일주일에 만약에 목요일 몇 시 이렇게 해서 탁 논제가 올라오면 거기에서 논술을 학생들마다 한 20명 정도씩 받거나 혹은 80명 정도씩 받습니다. 그러면 그 선착순에 들면 전부 다 굉장히 유명한 논술 강사 선생님들의 첨삭을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도 있으니까 혹시 논술 전형을 고려하고 있는 학생들은 이 부분도 좀 눈여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제 추천해드리고 싶은 활용법이 두 가지 있다고 말씀드렸죠. 첫 번째가 얘예요. EBS 대입상담실. 정말 대입에 관해서 전국에서 정말 유명하신 선생님들이 대입 상담실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학생들이 왠지 모르게 선생님을 찾아가서 질문하는 건 굉장히 부담스럽거든요. 특히나 내가 공부를 잘 못하는 학생이었다면 선생님을 찾아가는 건 더 부담스러운 일입니다. 나는 뭐 하나 물으러 갔을 뿐인데 굉장히 자꾸 10분, 20분 잔소리를 하시고 이러니까 선생님들 보고 피하게 되죠. 근데 이 대입 상담실은요, 여러분들이 올린 글을 그 상담하시는 선생님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절대 확인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만약에 저는 간호대학을 가고 싶습니다. 근데 전국에 있는 간호대학을 다 알려주세요. 그럼 다 알려주세요. 전국에 있는 간호대학 합격 작년 등급 점수 컷을 알려주세요. 그럼 다 알려주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궁금해하고 있는 대입에 관한 모든 것들을 설명해 여기 질문을 하시면 그거에 대해서 18시간 내에 답변을 합니다. 그리고 그게 문자 알림으로 와요. 답변이 되었습니다 하고. 그러니까 너무 오래 기다리실 필요 없고요. 제발 같은 수험생들끼리 물어보지 마시고 네이버나 뭐 이런 여러 군데에서 그런 질문글들 찾아보지 마시고 여기에서 정말 전문가들의 상담을 받으시길 추천드립니다. 사실 저도 서울에 있으면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EBS도 하고 상담도 하지만 대학 전형이라는 게 매년 바뀌고 너무 다양합니다. 그래서 나한테 가장 유리한 전형을 찾는 것도 어려울 뿐더러 학생들 한 명 한 명들에게 선생님이 그렇게 많은 시간을 투자할 수 없어요. 저도 반에 가르친 학생 30명이 있으면요, 학생 한 명 한 명마다 5시간, 10시간씩 투자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여기를 먼저 거치고 오면요, 상담하기가 굉장히 수월해져요. 그래서 저도 저희 반 학생들에게 우선 이거부터 하고 오라 그래요. 아, 너 어느 학과 가고 싶니? 그럼 서울에 그 학과가 있는 대학들마다 등급 컷은 아니? 그러니까 우선 그런 것부터 알아보고 오라고 해요. 그리고 내 위치랑 비교해보고 상담이 들어가야 훨씬 더 학생 한 명 한 명에게 도움이 되는 상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내년에 이거 굉장히 좀 잘 활용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게 모의고사를 치르고 나면 내가 풀 서비스라는 것들을 EBS에서 제공을 하기 때문에 여기 안에 들어가 보시면요, 작년도 재작년도 이때까지 출제되었던 모의고사를 다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답률이 가장 높은 문제 10개 이렇게도 뽑아서 볼 수 있어요. 그럼 오답률이 가장 높은 문제 10개만 뽑아보는 친구들은 분명히 그래도 내가 3등급 정도 혹은 4등급 정도 그 이상 있는 학생들이겠죠. 그 밑에 있는 학생들은요, 당연히 전체를 다 보셔야 됩니다. 근데 3등급, 4등급에 있는 친구들은 사실 20문제, 쉽게 풀리는 20문제 보지 않아도 괜찮을 수 있거든요. 오답률이 높은 문제들부터 10개씩 뽑아서 이렇게 보는 것도 굉장히 효율적일 수 있다. 사실 수학만 공부하는 건 아니잖아요. 수학도 해야 되고 국어도 해야 되고 영어도 해야 되고 탐구도 해야 되고 해야 되는 게 너무 많은데 나한테 주어진 시간은 한정적이니까 이렇게 활용하는 건 어떨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여기에서 이렇게 오답률이 높은 문제들이 있잖아요. 그럼 그 문제를 그냥 굳이 찾아갈 필요 없이 여기에서 바로 클릭만 하시면 그 문제가 뜨고 여기에 대한 해설도 바로 이렇게 찾아서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아까 첫 번째 가장 추천드린 건 아까 대학별로 이제 대학 입시 설명하는 아까 상담실이었고요. 두 번째 추천하는 건 이 부분이에요. 교재 기출 문항 검색.
그러니까 문항을 아까 전처럼 어떤 특정 모의고사에서 오답률이 높은 문제만 보는 게 아니라 여기에 들어가시면요. 만약에 내가 2013년부터 2019년까지 어떤 해당 단원에서 출제되었던 오답률이 높은 문제를 다 뽑아보고 싶어. 이런 걸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보면 왼쪽에 단원들이 쭉 나와 있죠. 저기에 보시면 뭐 미분계수와 도함수 1600문제, 도함수의 활용원 1900문제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저건 EBS 연계교재와 그다음에 기출되었던 문항들을 단원별로 전부 다 분류를 해둔 겁니다. 그럼 저 안에서도 나는 오답률이 뭐 70% 이상인 문제를 풀겠어 혹은 50% 이상인 문제들만 골라서 풀겠어 라고 하면 오답률 체크하시고 그 다음에 4점짜리들 중에 내가 100문항만 뽑겠다라고 하면 이렇게 뽑을 수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특정 문제집을 구입하는 것보다 어느 해당 단원에 집중해서 공부하기에는 여기에서 오답률별로 이제 자기 수준에 맞춰서 문항을 검색해서 공부하는 게 가장 효율적이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두 가지 추천드린 건 대입 상담실이랑 그다음 여기 문항 검색, 이 두 가지는 사실 EBS를 활용하는 학생들도 잘 모르고 있는 기능일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 좀 틈새 꿀팁들 전부 다 챙겨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균화공감이라는 곳에 들어가면 뭐 여러 가지 영상들 볼 수 있는데요. 여기에서 한 가지 저도 굉장히 관심 가지고 매년 살펴보는 게 꿈장학생이라는 게 있습니다. EBS 꿈장학생. 정말 힘든 환경에서 정말 역경을 딛고 이겨낸 학생들이 1년에 한 번씩 선별을 해요. 그래서 그 학생들을 장학생으로 선별해서 이제 시상식을 하는데 그 영상이 굉장히 감동적입니다. 그걸 반의 학생들한테 틀어주면요. 학생들이 전부 다 굉장히 나는 정말 쓰레기처럼 살았구나. 나는 정말 너무 허무하게 시간들을 버리고 있었구나 라는 것들이 이제 확 와닿는 순간들이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집중이 안 될 때 너무 그냥 예능이나 뭐 유튜브나 뭐 만화 웹툰이나 이런 거 말고요. 저런 좀 자극되는 도움이 되는 영상들을 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오늘 하는 이런 입시 설명회들은요. 저는 수학에 대한 공부법을 설명드렸지만 가끔은 국어 선생님이 오시기도 하고 가끔은 영어 선생님이 오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의 입시 설명회들도 저렇게 들어가서 전부 다 찾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드라마 미생에 나온 대사인데요. 사실 고등학생들 중에서 꿈을 갖지 못한 학생들 굉장히 많습니다. 꿈이 없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무기력한 학생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도대체 내가 왜 공부를 해야 되는 걸까? 대학이 내 삶의 목표로 잡을 만한 건가? 사실 굉장히 많은 고민이 되는 시기들이 분명히 올 겁니다. 근데 분명히 지금 내가 힘든 순간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건요. 사실은 친구나 부모님이나 가족이 아니라 내 자신의 마음가짐이겠지만 그래도 그 마음가짐을 잡는 데 조금의 도움을 주는 건 아무래도 가족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도 힘든 순간들마다 그래도 아버지, 어머니들 생각하면서 좀 기운을 내시고요. 수능이라는 게 사실 꽤 외롭고 긴 싸움입니다. 42.195km를 달려가는 마라톤에서도 그 마지막까지 정말 포기하지 않고 주저하지 않고 뛰어낸 사람들만 느낄 수 있는 가슴 벅참이라는 게 있거든요. 사실 수능이라는 것도 똑같습니다. 나중에 사실 시간이 지나고 나면 어른이 되면 나는 수학 1등급 받았던 사람이야. 너는 수학 3등급 받았었잖아. 이런 걸로 사람의 인생이 판가름 나진 않아요. 그 성적표에 적힌 숫자 몇 개가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결정짓는 건 아닙니다. 근데 내가 노력한 것에 비해서 성적이 잘 나오지 않았어. 그때 좌절하고 포기하고 싶을 때 다시 한번 도전해 본 것. 내가 틀리고 또 틀린 문제인데도 그래도 용기 내서 다시 한번 더 풀어본 것. 사실 포기하지 않고 마지막까지 도전하는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의 삶에 있어서 훨씬 더 큰 빛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전부 다 세상에 밝은 빛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내년 1년 동안 정말 열심히 하셔서요. 후회 없는 시간 보내고 나중에 학창 시절을 행복한 미소 지으면서 그렇게 돌이켜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학 영역 정종영이었습니다.